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9강으로 상관계수와 공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상관계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보통 어떤 두 변수나 현상이 서로 연관되어 움직일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에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도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한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도 같이 커진다면은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듯 운동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체중은 적게 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두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는 이 두 변수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4명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평균을 조사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4명의 키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키는 175cm, 평균 몸무게는 75kg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키가 평균보다 큰 영수와 한수의 경우 몸무게도 평균보다 큼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이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은 운동시간과 몸무게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평균 운동시간은 5시간, 그리고 평균 몸무게는 72.5kg임을 알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좀 앞선 경우와 다르게 운동시간이 평균보다 많은 마이클과 제인의 경우 몸무게는 평균보다 적게 나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시간이 평균보다 적은 리사와 저스틴의 경우 몸무게는 평균보다 많이 나감을 알 수 있고요. 이처럼 두 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이를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지표가 바로 상관계수인데요.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관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공분산입니다. 따라서 공분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분산의 정의를 보면 두 변수가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해요. 즉, 한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도 같이 커지는지 혹은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수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만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상관계수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상관계수와의 차이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예정이고, 여기서는 계산식을 통해 공분산을 직접 구해보고 공분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공분산은 코베리언스 X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XI와 YI란 i번째 개체 혹은 i번째 대상의 확률 변수 X값과 Y값을 의미하고요. N은 총 대상수를 의미해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키와 몸무게의 예시를 가져와서 직접 공분산을 구해볼게요. 이 경우 첫 번째 대상은 철수의 키는 X1이고 몸무게는 Y1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상인 영수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X2, Y2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대상수는 4명이기 때문에 N은 4가 됩니다. 자, 이들을 공분산 계산식에 대입해서 한번 공분산을 구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를 직접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또 나오고요. 결국 답은 4분의 185가 되겠네요. 즉, X와 Y의 공분산은 4분의 18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분산의 계산식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선 i번째 대상의 확률 변수 XI와 YI가 평균보다 모두 크면은 이 값은 양수가 되죠. 그리고 둘 다 모두 평균보다 작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값은 양수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두 값 중에 한 값은 평균보다 큰데 나머지 값이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값은 음수가 돼요. 즉 두 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상이 많을수록
공분사는 양의 값을 취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두 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상이 많을수록 공분사는 음의 값을 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분산을 구하는 계산식은 이렇게 기대값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좌측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x의 기대값, 즉 x의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죠? 확률 변수 x의 첫 번째 값부터 n번째 값까지를 모두 더해준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인 n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했었죠. 즉 변수인 x를 xi로 바꿔주고 i의 1부터 n까지 대입해준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 데이터의 개수인 n으로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그 기대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원리를 토대로 x-μx 곱하기 y-μy라는 값의 기대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변수는 x와 y뿐이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평균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μx와 μy는 상수가 돼요.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의미하는 μx와 확률 변수 y의 평균을 의미하는 μy는 상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인 x와 y를 xi, yi로 바꿔주고 i의 1부터 n까지 대입해준 값들을 모두 일단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n으로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이 식이 뭐와 같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공분산을 구하는 공식과 같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와 y의 공분산을 x 빼기 μx 곱하기 y 빼기 μy의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 좀 더 쉽게 공분산을 구할 수 있는 산식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식에서 μx는 x의 평균이니까 2x로 표현할 수 있고 μy는 y의 평균이니까 2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 식은 x 빼기 2x 곱하기 y 빼기 2y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안에 있는 식들을 곱해줌으로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안에 있는 식들을 이제 곱하기로 풀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 다항식의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대값을 취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배웠었습니다. 여기서 평균에 해당하는 이 x와 이 y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상수예요. 따라서 나머지 부분인 변수에만 우리가 기대값을 취해주고 이 상수에 해당되는 평균들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각각의 항에 기대값을 취해주되 변수만 취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소거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 식은 2xy 빼기 2x 곱하기 2y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즉 이게 바로 공분산을 구하는 산식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표본 공분산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도 모집단의 경우는 n으로 나누어주고 표본의 경우에는 n-1로 나누어줬었죠. 이는 공분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우리가 배운 공분산은 모집단이라 가정했을 때의 공분산이었기 때문에 n으로 나누어줬던 거고 표본의 경우에는 이를 n-1로 바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리가 방금 알아본 공식, 즉 xy의 공분산 코베리언스 xy는 xy의 기대값에서 x와 y의 기대값의 곱을 빼준 것이라고 알아봤었죠. 근데 이 공식은 모집단의 공분산을 구할 때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표본의 공분산을 구할 때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와 동일한 예시인데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공분산을 구해볼게요. 방금 제가 x와 y의 공분산은 x 곱하기 y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 곱하기 y의 기대값을 빼준 것과 같다고 했죠. 이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x 곱하기 y의 기대값을 알아야 하는데 확률 변수 x와 y를 곱함으로써 x, y 값을 먼저 구하고 이들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구할 수 있어요. 이들을 각각 곱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네, 만단이라서 숫자가 좀 길죠.
하지만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이를 계산을 해서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들의 평균이 13,17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13,171.2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x의 평균 175와 y의 평균 70으로 곱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이 값은 13,125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공분산은 따라서 46.25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우리가 앞서 예시에서 구했던 공분산 4분의 185와 같은 값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상관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관계수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두 변수가 얼마나 강하게 함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관계를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하고요. 이는 공분산을 표준화해준 값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1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공분산의 경우 측정 단위에 따라서 공분산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예시에서 우리가 키를 cm 단위로 계산을 해서 공분산을 구했었죠. 그리고 그 값이 46.25가 나왔었고요. 근데 키를 미터 단위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은 공분산이 0.4625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분산은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크게 변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한지를 알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주냐? 이것도 간단해요. 우리가 구한 공분산에서 각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경우든 그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1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상관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를 그래프를 통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이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그림의 차이는 기울기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의 정도의 차이만 있고 모든 데이터들이 이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듯 어떤 확률별수 두 개의 데이터들의 분포가 어떤 직선상에만 위치할 때 우리는 이를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혹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울기의 크기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개별 데이터들이 이 직선상에 딱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가 다음처럼 이렇게 조금 낮아도 X와 Y의 데이터의 분포가 딱 이 직선상에만 위치하고 있다면 이 또한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상관관계가 0.9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상관관계가 0.9라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모든 데이터들이 직선상에 딱 위치하지는 않지만 그 직선과 가까이에 존재한다. 혹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 직선과 가깝게 존재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질수록 각각 개별 데이터들이 어떤 직선상으로부터 좀 더 멀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떤 특정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에서 먼 데이터들이 많을수록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는 음의 상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제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다음 예시에서의 상관관계를 구해보자.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운동시간과 몸무게의 예시인데요. 이 예시에서의 상관계수 R을 한번 구해볼게요. 상관계수 R은 앞서 살펴봤듯이 각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분의 X와 Y의 공분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변수의 표준편차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표준편차는 분산을 구한 다음 그 값의 제곱근을 취해준 값이 표준편차였죠. 따라서 각 변수의 분산부터 구해볼게요.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각 개별 변수의 평균을 빼주고 제곱해준 다음 그 제곱한 값들을 모두 더해서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구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x부터 분산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값은 결국 4분의 25 플러스 4 플러스 25 플러스 4가 되고요. 결국 4분의 58, 즉 14.5가 됩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14.5의 제곱근을 취해준 값이 되고요. 이는 계산기를 이용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8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약 3.6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곱해주면은 13.83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분모 부분은 13.8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분산을 또 구해야 되죠. 공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대값을 이용해 구하는 방식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xy의 곱의 기대값과 x와 y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면은 x, y의 곱의 값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각 확률 변수 x와 y를 곱해주면은 좌측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고요. 이 4개의 값의 평균을 구하면 바로 이 x, y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50.25가 됩니다. 즉 x와 y의 공분산은 350.25에서 확률 변수 x와 y의 각각의 기대값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x의 기대값은 5, y의 기대값은 72.5니까요. 이를 계산해 보면은 350.25 빼기 362.5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12.25가 되겠네요. 자, 이제 모두 다 구했어요.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 R은 각 변수의 표준오차의 곱인 13.83분의 마이너스 12.2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약 마이너스 0.8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y의 결합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 xy의 상관계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고 다음처럼 표가 주어져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고 y도 마찬가지로 0, 1, 2란 값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x가 0이 나올 확률은 28분의 15, 1이 나올 확률은 14분의 6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y의 경우에도 0이 나올 확률은 28분의 10, 1이 나올 확률은 28분의 15 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려면은 앞서 살펴봤듯이 각 변수의 표준 편차와 x와 y의 공분산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x의 표준 편차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분산부터 구해야 되는데 베리언스 x를 구하는 공식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죠. 바로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우리가 x의 분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구한 다음에 제곱근만 취해주면은 x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해서 x와 y의 각각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x의 기대값을 구할 때 어떤 특정 대상이 뽑힐 확률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단순히 개별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그 데이터의 개수로만 나누어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 예시에서처럼 특정 변수가 나올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죠? 이럴 때는 확률을 반영해서 우리가 기대값을 구해줘야 된다고 7강에서 이미 배웠었습니다. 이럴 때는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냐? 각 확률 변수 x에 그 변수 x가 나올 확률을 곱해준 값들을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x에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면은 x가 0이 나올 확률은 28분의 15였죠. 따라서 0에다가 28분의 15로 곱해주고 1이 나올 확률은 14분의 6이었죠. 따라서 1에 14분의 6을 곱한 값을 또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확률변수 2의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28분의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8분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 구하면 바로 x의 기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x의 기대값은 따라서 14분의 7, 즉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의 기대값은 위에 x를 x제곱으로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에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를 정리해보면 14분의 8, 즉 7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분산을 계산해 보면은 7분의 4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7분의 4 빼기 4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28분의 9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곱근을 취해야 x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셔야 되고요. 계산기를 이용해 28분의 9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약 0.57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제가 y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처럼 y의 표준 편차는 약 0.6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와 y의 공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x와 y의 공분산을 기대값을 이용해 구하는 방법을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살펴봤었죠.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 x와 y의 기대값은 우리가 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했었죠. x의 기대값은 2분의 1, y의 기대값은 4분의 3이었습니다. 따라서 x와 y의 곱의 기대값만 구하면 되는데요. x와 y의 곱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식을 보시면은 x와 y의 각각의 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x가 0일 때는 이 값 전체가 0이 되고 y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값 전체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0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예 제외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x와 y가 1인 부분부터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x나 y가 1이나 혹은 그 이상의 값을 가질 때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x가 1이고 y가 1일 때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가 1이고 y가 1일 확률은 다음처럼 14분의 3이 되죠. 그리고 x가 1이고 y가 2일 확률은 0이 됩니다. 그리고 x가 2이고 y가 1일 확률은 마찬가지로 0이 되고 x가 2고 y가 2일 확률도 0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0이 아닌 값은 결국에는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밖에 없고 이를 계산해보면 14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와 y의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값들을 구했고요. 이를 계산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는 마이너스 56분의 9가 됩니다. 즉 x와 y의 공분산은 마이너스 56분의 9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했습니다. 상관계수 r은 각 변수의 표준 편차들의 곱인 0.3591분의 공분산인 마이너스 56분의 9임을 알 수 있어요. 이는 0.3591분의 마이너스 0.16 정도 되고요. 이를 계산해 보시면 약 마이너스 0.4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마이너스 0.45가 되고요. x와 y는 어느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상관계수와 공분산은 앞으로도 통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배우신 내용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